제 이름은 김용주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6.25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시죠?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난한 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용주야, 너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작고 말랐는지 몰라. 소미불에 싸서 아궁이 옆에 뉘어놓고 살려는 게 기적이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생이었나 봐요.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날씨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떤 해는 가뭄이 심해서 모내기를 못했고 또 어떤 해는 홍수가 나서 모든 농작물이 물에 잠겼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빚을 내셨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제 일과는 이랬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그리고 소에게 꼴을 주고 닭에게 모이를 주고 해가 뜨기 전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어요. 학교요? 저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비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이웃집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 순간들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 읽는 소리.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16살 때였어요.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주야, 미안하다. 너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 아빠가 다 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우리 형편이 이러니 내 엄마라도 있었으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울지 않기로 다짐했거든요.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시골에 있어봐야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께 돈 벌어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어요. 서울에 와보니 정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하지만 그 속에서 저 같은 시골 처녀가 설 자리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재봉틀을 돌렸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고 붓고 아팠지만 울지 않았어요. 참아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3시간 정도 잠을 자며 살았어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생각을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용주야, 밥은 먹었니? 가끔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아버지.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 눈물이 났어요. 사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이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가끔 봉제 공장에 천을 배달하러 오는 젊은 남자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곤 했어요. 한 번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때 제 대답이 기억나요. 죄송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시간이 없었거든요. 일하랴, 빚 갚으랴.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친구요? 그것도 사치였어요. 봉제 공장에서 몇몇 언니들이 절 불러 술 한잔 하자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항상 거절했어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죠. 어느덧 제 나이가 30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쯤 제가 일하던 봉제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린 저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오래 시리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며칠을 이 공장 저 공장 기웃거리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동대문 근처의 한 의류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이미경이라는 여자였죠. 미경이는 저와 같은 나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미경이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지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강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경이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에 빚에 시달리는 처지. 우리는 너무나 닮아 있었죠.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어요. 아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일할 때 옆자리에 앉은 동료 정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미경이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용주야. 혹시 이 김밥 좀 나눠 먹을래? 내가 좀 많이 싸왔거든. 그 말에 저는 좀 당황했어요. 누군가 제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 그래,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미경이는 저와 달리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조리 있고 세상 물정도 저보다 밝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미경이가 좀 부럽기도 했어요. 하루는 제가 작업 지시서를 잘못 읽어서 옷을 엉뚱하게 만들었어요. 공장장님한테 크게 혼날 뻔했는데 미경이가 나서서 저를 도와줬어요. 제가 지시를 잘못 전달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미경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쉬는 시간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미경이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 자랐대요. 그것도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점점 미경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혼자 끙끙 앓았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미경이는 늘 제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용주야. 넌 정말 대단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어? 그렇게 말해주는 미경이가 고마웠어요. 어느 날은 야근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날따라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했거든요. 그때 미경이가 저를 부축해 주더라고요. 용주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파래. 그러더니 자기가 아끼던 초콜릿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어. 당 떨어지면 큰일 나. 그 순간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위로해 주었죠. 때로는 말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나눠 먹곤 했어요. 처음에는 미경이가 주로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죠. 어머, 용주야. 오늘은 도시락을 싸왔네. 응, 너 덕분에 나도 이제 도시락 싸는 재미를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주말이면 가끔 미경이와 함께 시장에 가곤 했어요. 값싼 옷가지들을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한 번은 미경이가 예쁜 스카프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주야. 이거 정말 예쁘다. 언젠가 우리 이런 거 하나씩 사서 맞춰 입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이었죠. 어느 날 퇴근길에 미경이가 저를 불렀어요. 용주야, 잠깐 시간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서. 미경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죠. 그때 미경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무슨 일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미경이가 흐느끼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미경이의 손을 잡았죠. 얼마나 필요해?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미경이에게 건넸어요. 그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미경아, 이걸로 아버님 병원비에 보태.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돼. 미경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었죠. 고마워. 용주야,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경이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제 인생의 첫 진정한 친구라는 걸요. 그 일 이후로 우리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어요.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죠. 미경이는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족의 온기를 미경이에게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비록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미경이라는 친구가 있어 세상이 조금은 덜 춥고 덜 외롭게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제 나이가 45이 되었어요. 그해 봄, 드디어 부모님의 빚을 모두 갚았어요.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된 노동으로 맺은 결실이었죠. 그날 은행에서 빚을 다 갚았다는 확인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 바람이 처음으로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제 웃는 모습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주야, 고생 많았다.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꿈속에서도 눈물을 참았어요. 그동안 울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랬나 봐요. 빚을 다 갚은 후에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기 시작했죠. 미경이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용주야, 일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일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 그리고 아직 내 집이 없잖아. 그러면 미경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넌 꼭 좋은 집 장만할 거야. 내가 보증할게. 그렇게 6년이 더 지났어요. 54살이 되던 해 겨울, 드디어 제 집을 장만했어요. 작은 반지하 아파트였어요. 좁고 습하긴 했지만 제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집을 계약하고 처음 열쇠를 받아들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에 쥐어진 차가운 열쇠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드디어 내 집이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평생 남의 집에서 살아온 제게 이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이곳저곳을 만져봤어요. 조금은 갈라진 벽지, 오래된 마루. 그 모든 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맨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도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구나.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제가 집 사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뒤로 하고 다음 날부터 조금씩 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벽에 액자도 걸었죠. 미경이가 와서 집들이를 해줬어요. 단둘이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용주야, 축하해. 너가 이렇게 멋진 집을 가질 줄 알았어. 미경이가 말했어요. 저는 미경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고마워, 미경아. 너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렇게 조금씩 새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집에서 차를 마시고 퇴근 후에는 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은 출근하기 싫어서 이불 속에 더 오래 누워 있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살아도 돼.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를 보니 미경이더라고요. 이 시간에 웬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미경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주야, 나 좀 만나자.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거든요. 게다가 이 늦은 시간에 만나자니 분명 급한 일임이 틀림없었죠. 미경아,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가 대답했어요. 집 앞이야. 미안해. 이런 시간에.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알았어. 금방 나갈게. 거기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일까? 설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미경이와의 우정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그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저는 절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미경이가 보였어요.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분명 울었던 것 같았어요. 미경아, 무슨 일이야? 제가 다가가 물었어요. 미경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용주야, 나 어떡하지? 저는 미경이를 안아주었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미경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지금 큰 위기야.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덮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도 강했죠. 저는 미경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추운데 여기 있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미경이의 부탁이 무엇일지,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의 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이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걸. 집으로 들어서자 미경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보니 미경이 얼굴이 더 헬쑥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차라도 한 잔 마실래?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얘기부터 하자. 저는 미경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미경이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자, 이제 천천히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미경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용주야, 나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말이야. 시장 조사도 해봤는데 정말 전망이 좋아. 하지만 초기 자금이 필요해.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도 모자라. 제발, 나 좀 도와줘. 미경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미경이를 돕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어렵게 모아온 돈, 그리고 겨우 장만한 이 집, 모든 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경아, 그 사업 정말 괜찮은 거야? 위험하지는 않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정말 괜찮아. 내가 6개월 동안 준비했어. 시장 조사도 꼼꼼히 했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었어. 절대 실패할 리가 없어. 미경이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박함도 보였죠.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5천만 원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제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저축금의 거의 전부였죠. 미경아, 그건.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용주야, 나 정말 절실해. 이번이 내 인생 마지막 기회야. 너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할 수가 없어.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미경이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버텨온 시간들. 알았어. 미경아, 내가 도와줄게. 결국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미경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었죠. 고마워, 용주야. 정말 고마워. 널 실망시키지 않을게.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 다음 날 우리는 은행에 갔어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미경이의 사업 자금 보증인이 되어 주었죠.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미경이의 사업이 시작됐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가 자주 연락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거든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신나하는 미경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용주야,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30% 늘었어. 이러다 정말 대박 날지도 몰라. 그렇게 신나서 얘기하는 미경이를 보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미경이가 작은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죠. 건강식품 샘플이나 예쁜 머그컵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미경이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경이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연락이 줄어들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어요. 미경아, 요즘 어떻게 지내? 사업은 잘 되고 있어? 간신히 연락이 닿아 물어봤더니 미경이가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그래.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을 듣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졌어요. 미경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결국 저는 미경이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주소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비가 오더라고요.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발걸음도 무거웠어요. 사무실 건물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건물 관리인을 찾아갔죠. 저기요. 혹시 이 사무실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야반 도주했어요. 밤중에 짐을 싹 빼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가씨, 괜찮아요? 관리인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경이가 날 속였다고? 이럴 순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대출금 상환이 연체됐다며 독촉장도 날아왔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야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죠. 하지만 5천만 원이란 돈은 제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어요. 결국 제 소중한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토록 어렵게 장만한 제 보금자리를.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잘 있어. 내 소중한 집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돈도,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도. 세상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친구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그때 안 된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그렇게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죠. 의지할 친구도 돌아갈 집도 없이. 그렇게 저는 거리의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죠. 찜질방을 전전하며 밤을 보냈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으로 겨우 찜질방 요금을 내고 나면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그마저도 어려워졌어요.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깔끔하지 못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기피했어요. 결국 제 보금자리는 도시 공원의 나무 그늘 아래가 되고 말았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밤이 되면 정말 힘들었어요. 찬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거든요. 박스와 신문지로 몸을 감쌌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배고픔은 또 어떻고요? 처음에는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픔에도 익숙해졌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깊은 절망감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가장 힘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외면했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가끔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그 눈빛들이 저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 손, 그 한때는 열심히 일했던 손으로 국어를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존심마저 버려야 했죠. 죄송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척 그냥 지나갔어요. 한 번은 한 꼬마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저 아줌마는 왜 여기서 자요? 그 말에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쳐다보지 마. 저런 사람들하고는 말하면 안 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식사는 주로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했어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겨우 먹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곳에 가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가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옛 직장 동료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점점 살이 빠지고 야위어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다면 저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지면 온갖 생각들이 몰려왔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 답도 찾지 못했어요. 한밤중에 홀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막고 울었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행한 사람 같았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겨우 마련한 박스집이 비에 젖어 무너져 버리곤 했거든요. 그럴 때면 근처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피신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있을 순 없었죠. 경비원들이 저를 쫓아내곤 했으니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우울해졌어요.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봄날, 저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손에 들고 계신 빵을 저에게 건네시더라고요. 얼마나 배고프겠어. 이거라도 먹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인정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다음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걱정들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죠. 그저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목표가 되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버텨, 용주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목소리를 붙잡고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언젠가는 이 고난의 시간도 지나가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가슴에 품은 채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리라는 걸.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거리 생활에 익숙해지니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됐어요. 더 이상 미래를 꿈꾸거나 내일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 화장실에서 간단히 씻고 무료 급식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게 일상이 됐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빵을 사 먹을 때면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무료 급식소에 도착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문득 옆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야, 너 들었어? 어제 복권 당첨자가 나왔대. 정말 얼마나 받는데? 30억이래. 상상이나 돼.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한때 저도 그런 꿈을 꾸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오늘 하루 배부르게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급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자원봉사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제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김용주 할머니 맞으세요? 순간 놀랐어요.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만. 자원봉사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전화 온 게 있어요. 저쪽 사무실로 와주세요. 전화라고요? 누가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제게 누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따라갔어요. 자원봉사자분이 전화기를 건네주셨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 만에 전화를 받아보는 건지. 김용주 씨 되십니까? 저는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변호사라고요? 왜 변호사가 저를 찾는 거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 혹시 이미경 씨를 아십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미경.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한 그리움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간신히 대답했어요. 이미경 씨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미경이 죽었다고요? 어떻게? 왜? 그리고 이미경 씨가 유언장을 남겼는데 김용주 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이미경이 저에게 재산을 남겼다고요? 상속 재산은 현금만 약 30억 원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겠습니까? 30억. 그 숫자가 제 귀에 맴돌았어요. 방금 전까지 복권 당첨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해하던 제가 이제는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서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죠.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김용주 씨, 괜찮으세요? 김용주 씨?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대답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겠어요.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요? 그렇죠. 제겐 아무 일정도 없었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주소를 묻는 변호사님께 무료급식소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현실감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급식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한 끼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저 식은 밥 한 그릇에 불과해 보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미경이 왜 저에게 이런 큰 돈을 남겼을까요?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라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장난일까요? 그리고 30억. 그 돈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더 이상 거리에서 앉아도 되고 따뜻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가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누군가에게 속아 모든 걸 잃게 되진 않을까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자원봉사자분이 다시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변호사님이래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현실이 되는 건가요?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순간인가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김용주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제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여기보다는 그쪽이 편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료 급식소를 나서는 제 발걸음이 떨렸어요. 이제 현실이 되는 건가요?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순간인가요? 변호사님을 따라 고급스러운 건물로 들어섰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번쩍이는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 제가 온 게 꿈만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박 변호사님, 손님이 오셨네요. 네, 김용주 씨입니다. 차 한 잔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고 깔끔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김용주 씨,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변호사님이 가리킨 가죽 소파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너무 비싸 보여서 혹시라도 더럽힐까 걱정됐거든요. 자,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변호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봐요.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변호사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란 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잠들던 내가 오늘은 30억의 상속자가 되어 이런 곳에 앉아 있다니.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 이런 곳에 제가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용주 씨, 이것이 이미경 씨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흰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용주에게 먼저 용서를 구할게.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자본 적이 없었어. 사업 실패 후 나는 빚쟁이들을 피해 해외로 도망쳤어. 브라질의 작은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 처음에는 가정부로 일하며 겨우 먹고 살았어.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한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게 대박이 났어. 아마존 열대 과일을 이용한 건강 보조제였어. 그 제품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삽시간에 억만장자가 되었지.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어. 너에게 연락하고 싶었어. 용주야. 하지만 두려웠어. 내가 저지른 일, 너를 배신한 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계속 미뤘지. 그러다 얼마 전 의사로부터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 이제와 고백하지만 너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친구였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기려고 해. 이것이 내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용주야, 부탁이야. 이 돈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 그리고 가능하다면 날 용서해줘. 영원히 너의 친구로 남고 싶다. 이미경. 유언장을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 연민, 후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안도감.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아팠어요. 미경아.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러봤어요.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함께 일하며 서로를 의지하던 때, 미경이가 저를 배신하고 사라졌을 때, 그리고 제가 거리에서 보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노가 차올랐어요. 미경이가 저를 버리고 혼자 잘 살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어요. 성공 뒤에 숨겨진 고통, 양심의 가책. 미경이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후회. 만약 그때 미경이의 사정을 더 잘 알았더라면, 혹은 내가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우리 둘 다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미경이가 저를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겼다는 것에. 김용주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이해합니다. 이제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어요. 이미경 씨가 남긴 재산은 총 30억 원의 현금과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제주도의 펜션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김용주 씨에게 상속됩니다. 숫자들과 법률 용어들이 눈앞에 빙빙 돌았어요.
30억이라니.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게 다 제 것이라고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모두 김용주 씨의 것입니다.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간신히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할머니는 3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우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해야 해요. 제가 재무설계사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만이 실감났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뭔가요? 이미경 씨가 당신에게 남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미경이가 저에게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지내실 곳이 필요하시면 강남 아파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라. 제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체크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을 사시면 됩니다. 카드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거리로 나오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제가 다르게 보는 걸까요? 무료 급식소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제 그곳에 갈 필요가 없지만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급식소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미경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문득 미경이가 남긴 편지가 생각났어요. 그 편지 속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까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전에 없던 무게감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의 불씨도 가슴 한켠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마련해준 호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이 모든 게 꿈인 것만 같았어요. 눈을 감았다 뜨면 다시 공원 벤치에서 깨어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어요. 노숙자에서 부자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호텔 방을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병원에 가는 거였어요.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검진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김용주 씨,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많이 나쁘시네요. 당분간은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제 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치과였어요. 오랫동안 방치했던 치아들. 치료하는 동안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푹 잘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행복이었어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이불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동안 여전히 거리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노숙자 관련 뉴스를 보게 됐어요.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동사한 노숙자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어.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부동산을 알아보고 인허가를 받고 직원을 고용하는 일.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깨끗한 침대, 따뜻한 식사, 그리고 샤워 시설.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쉼터를 운영하면서 깨달았어요. 일시적인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노숙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청소회사로 시작했죠. 노숙자들이 거리를 청소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거예요. 용주 할머니, 제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점점 사업이 커져갔어요. 청소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 간단한 집수리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죠. 많은 노숙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쓰고 싶다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과거를 모두에게 알리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또 미경이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됐어요.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는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한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 스스로도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미경이를 용서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미경이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거든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혼자 잘 살다 죽어서 큰 소리나 치고.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에서 불 같은 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미경이의 유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면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미경이의 첫 기일에 찾아간 묘소에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미경아, 난 아직도 널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 하지만 이제는 너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넌 그저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거지. 우리 모두 그랬듯이 말이야. 그렇게 미경이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난 이제 행복해.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 너가 준 이 기회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고마워, 미경아.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뭔가가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를 용서하는 과정은 곧 제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거예요. 세월이 꽤 오래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시작한 사회적 기업은 이제 전국적인 규모가 됐고 수천 명의 노숙자들이 새 삶을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시상식장에 섰을 때 문득 그 공원 벤치가 생각났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때의 용주가 살아있어요. 추운 밤, 배고픈 밤을 보냈던 그 용주. 그 용주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열심히 살자.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자.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의미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요. 너를 거리에 그림자로 만든 내가 이제는 희망의 빛이 되어 내 죄책감의 어둠을 밝히네. 세월의 주름 깊은 너의 얼굴에 내가 준 슬픔과 너가 만든 기쁨이 교차하고 나의 배신, 너의 용서가 공존하네. 차가운 벤치에서 보냈던 너의 밤들, 그 기억은 내 가슴의 칼날, 나를 영원히 후회하게 하는 힘. 용주야, 내가 준 상처와 선물, 이제는 모두 너의 일부가 되어 너를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네. 거친 운명에 흔들리던 너를 나는 홀로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 넌 단단한 뿌리 내린 나무가 되었네. 너의 가지에 쉬어가는 이들, 그들에게 그늘 되어주는 너를 보며 나의 이기심을 부끄러워하네. 인생은 강물 같아서 내가 거칠게 흘러갈 때 넌 잔잔히 기다렸고 결국 용서의 바다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네. 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밝은 내일이 모두 이어져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 돈의 가치를 나눔으로 바꾸는 너,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너의 손으로 이제는 다른 이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에 나의 작은 선물이 빛나는 것을 보네.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난 너를 홀로 두었지만 넌 모두의 동행이 되어 주었네. 너의 모습 속에서 매일 나는 다짐하네. 오늘도 용서해 주어 고맙다고. 인생의 겨울을 너에게 안겨주고 떠났지만 넌 그 속에서 영원한 봄을 피워냈구나. 그 봄의 끝에서 나는 너에게 속삭이리. 고마워, 용주야. 그리고 미안해. 저는 김옥미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저는 27살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째였죠.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고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둘 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힘들었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드디어 작은 집을 장만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좁고 낡은 집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과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보, 우리 집이야. 정말 우리 집이야. 하고 남편에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 집에서 우리의 새 생활이 시작됐어요. 낡은 벽지도 직접 바르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만들었죠. 콩나물도 기르고 상추 모종도 심었어요. 그렇게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며갔어요. 그리고 1년 후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매일 저녁 퇴근하고 오면 제 배에 귀를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니?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우리 명철이가 태어났어요. 그 작은 생명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 몰라요. 명철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와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작은 손가락, 까무잡잡한 피부, 동그란 눈. 모든 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명철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부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잠 못 자는 밤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죠. 하지만 명철이의 웃음 한 번이면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처음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순간들이 우리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명철이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작은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명철이는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공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상관없었어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죠.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수술을 받기도 했고, 제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 작은 집에서의 추억들. 명절 때 다 같이 모여 떡국 끓여 먹던 일, 여름밤에 마당에 돗자리 펴고 누워 별 구경하던 일, 명철이 생일 때마다 손수 케이크를 만들어주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겐 너무나 소중해요. 하지만 세월은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명철이는 훌쩍 자라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후의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이제 우리 명철이가 자라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명철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명철이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어릴 때는 밝고 활발했는데 사춘기가 오니까 말수가 줄고 무뚝뚝해졌죠. 처음에는 이게 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명철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명철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졸아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집에서는 늘 방에 틀어박혀 있어서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명철이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힘든 거 있니? 명철이가 대답했어요. 별로요. 그냥 학교가 재미없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 생활을 힘들어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명철이에게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명철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려 했죠. 그러다 우연히 명철이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TV에서 요리 프로그램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며 보더라고요. 그래서 명철이와 함께 요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부터 시작했죠. 명철이가 칼질하는 모습을 보니 꼭 제가 반찬 가게 할 때 모습 같더라고요. 요리할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선생님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켰죠. 어느 날은 학교에서 큰 싸움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달려가 보니 명철이가 멍투성이 얼굴로 앉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과 싸운 거였어요. 그때 명철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요리사 될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남편과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명철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명철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죠.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요리의 길을 가라고요. 다행히 명철이도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 후로 명철이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학교 공부는 최소한으로 하고 남는 시간은 모두 요리 공부에 썼죠. 주방에서 밤늦게까지 요리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자기 길을 찾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철이는 바로 요리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어요. 요리사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철이의 열정을 보면서 점점 안심이 됐어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2년 동안 학원에서 기초를 배우고 명철이는 이탈리아 요리에 푹 빠졌어요. 엄마, 나 이탈리아 가서 요리 더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별로 망설이지 않았어요. 명철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명철이는 이탈리아로 떠났어요. 2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배웠대요.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볼 때마다 까맣게 탄 얼굴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보면 안심이 됐죠.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명철이는 정말 많이 성장해 있었어요. 요리 실력은 물론이고 생각도 많이 성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레스토랑에 취직이 됐어요. 그때 명철이가 처음으로 만들어준 파스타를 먹었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요리사가 되다니. 시간이 흘러 명철이가 29살이 되었을 때 큰 결심을 했대요. 자기 가게를 열겠다고요. 처음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었지만 명철이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했죠. 적금도 해지하고 친척들에게 도움도 받아가며 명철이의 꿈을 응원했어요. 드디어 명철이의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어요. 작지만 아담하고 예쁜 가게였죠. 오픈 첫날 가게 앞에 서 있는 명철이를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명철이의 성장 과정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죠. 명철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많이 배웠어요.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법, 그리고 때로는 내려놓는 법을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아이들에겐 자신만의 재능과 꿈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두려울 수 있지만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명철이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명철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된 사건, 며느리와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며느리 수진이가 우리 가족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느 날 명철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다음 주 토요일 명철이가 수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 본 수진이는 참 예쁘고 단정해 보였어요.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이 오히려 더 귀여워 보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수진이가 가져온 과일 케이크는 정말 맛있었어요. 알고 보니 수진이가 직접 만든 거래요. 제과제빵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철이는 요리사, 수진이는 제빵사.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수진이는 참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더라고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대요. 하지만 회사 생활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고 제빵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꿈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그날 밤 명철이와 수진이가 돌아간 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 될 아이 어때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 참 괜찮아 보이더라. 명철이가 좋아한다면 우리도 좋아해야지. 그렇게 명철이와 수진이의 만남을 승낙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기만 했어요. 주말마다 두 사람이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명철이는 요리를 하고 수진이는 디저트를 만들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요. 제가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수진이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수진이가 거절한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서운하더라고요. 며느리라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또 한 번은 명철이 생일 때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역국을 끓여놨는데 수진이가 자기가 끓여온 미역국을 내놓는 거예요. 물론 맛은 좋았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가지는 문제였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저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수진아, 병원은 가봤니?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아이를 언제 가질지는 저희가 결정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때부터 수진이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명철이 가게에 일이 생겨서 두 사람이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저는 며느리와 함께 지내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수진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고 방에서 혼자 먹더라고요. 제가 같이 먹자고 해도 나중에 먹는다고만 하고. 저는 점점 더 서운해졌어요. 마지막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이럴 거면 오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자꾸 저를 옛날 며느리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진이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 기준만 들이대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철이는 양쪽에서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했고 수진이는 우리 집에 오는 횟수를 점점 줄여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수진이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땐 제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전통적인 며느리의 모습만을 기대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한번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답니다. 그들의 생각과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제 제가 며느리와 처음으로 큰 갈등을 겪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큰 갈등은 명절 때 일어났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는 늘 하던 대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수진아, 이번 추석에는 너가 송편 빚는 걸 도와주면 어떨까? 그렇게 수진이에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송편 만드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사실 명절 음식을 꼭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하나요? 요즘은 간소하게 지내는 집들도 많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어떻게 송편을 못 만들지? 그리고 명절 음식을 줄이자니 말도 안 돼. 수진아, 명절 음식은 우리의 전통이야. 조상님들께 예의를 다하는 거란다. 너가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같이 해보자.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희 부부는 명절에 여행 가고 싶어요. 매년 음식 준비하느라 정작 쉬지도 못하잖아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어떻게 명절에 여행을 간다는 거죠?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한숨을 삼켰죠. 그 일 이후로 명절 때마다 우리는 의견 충돌을 겪었어요. 저는 전통을 지키고 싶었고 수진이는 변화를 원했죠. 매번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큰 갈등은 손주 양육 문제였어요. 제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를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수진아, 아기 이유식은 내가 직접 만들어 줄게.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단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감사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영양사가 만든 이유식도 있고 육아 방식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말에 또 한 번 당황했어요. 내 경험과 정성을 무시당한 것 같아 서운했죠. 하지만 또 참았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은 집안일 문제였어요. 어느 날 제가 수진이에게 부탁했어요. 수진아,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러는데 저녁 식사 준비 좀 도와줄래? 그런데 수진이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오늘 회사에서 야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부부 둘 다 직장에 다니는데 집안일을 제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듣나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이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부딪히니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명철이가 중재를 하려고 했어요.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조금씩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진아,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줘. 엄마는 우리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잖아. 하지만 명철이의 중재는 역부족이었어요. 오히려 때로는 명철이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지기도 했죠. 명철이가 어느 한쪽 편을 들 때마다 다른 쪽이 서운해하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갔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하지만 그때는 제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 특히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거죠.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갈등들이 점점 깊어지면서 결국 폭발하고 말았거든요. 며느리 수진이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명철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했고,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독립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독립이라니 무슨 뜻이지? 우리 집에서 나가겠다는 건가? 무슨 소리니, 수진아? 왜 갑자기 독립을 하겠다는 거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과 계속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그렇게 며느리를 힘들게 했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화가 나기도 했죠. 내 집에서 나를 내쫓는 것 같아서요. 고민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수진아, 알았어. 내가 이 집을 너희에게 물려줄게. 대신 나는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게. 수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이게 좋을 것 같아.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할 거야. 그리고 가끔 손주도 보러 올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저는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 좁은 아파트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갔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자주 명철이네 집에 들르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명철이와 수진이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미리 연락 좀 주시고 오세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했어요. 내가 왜 내 아들 집에 올 때 허락을 받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노력했어요. 미리 연락도 하고 갈 때마다 음식도 해가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제가 손주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 왔는데 수진이가 화를 냈어요. 어머님, 애 교육은 저희가 하고 싶어요. 어머님 방식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서운함이 폭발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손주 사랑하는 게 죄야? 그렇게 또 한 번 크게 다퉜죠. 명철이는 또 중재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역부족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와 수진이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제가 자주 찾아가는 것이 수진이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나 봐요. 하지만 저로서는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 걱정도 되고 그래서 자주 가게 되는 거였는데 그게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켰던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 간의 거리두기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하지만 그때는 제 마음만 앞섰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 특히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가족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손주가 보고 싶어서 명철이네 집에 갔어요. 미리 연락은 했지만 수진이의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손주 얼굴 보고 금방 돌아오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죠.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눌렀더니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수진이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죠. 응, 왔어. 우리 손주 어디 있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어머님, 제가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좀 힘들다고. 수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내가 손주 보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니, 내가 손주 보러 왔는데 왜 재워놨어? 깨우면 되잖아.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참아왔던 말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아기 생활 리듬이 중요해요. 제가 힘들게 재웠는데 깨우면 안 돼요.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말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에이, 무슨 리듬?
할머니가 왔는데 잠깐 깨워서 보여주면 어때서? 그 순간 수진이가 폭발했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당장 나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귀를 의심했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너가 감히 시어머니인 나한테 나가라고 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대접받는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수진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네, 맞아요. 이제 그만 오세요. 당장 나가세요. 저희 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수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키운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왜 나가?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저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화가 나서 튀어나온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수진이의 표정이 더 험악해졌어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이 집을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머님 것이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실수로 비밀을 발설해버렸다는 걸요. 사실 집을 줬다고 하면서도 명의는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불안감 때문이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았던 게 큰 실수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때 명철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명철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뛰어온 것 같았죠.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이 집이 아직도 어머님 거래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큰 배신감을 느낀 것처럼 들렸죠. 명철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이 집을 우리 줬다고 하셨잖아요. 명의 변경은 아직 안 하셨다고 하셨지만 곧 하신다고 했잖아요. 명철이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과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래, 맞아. 이 집은 아직도 내 거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완전히 줬다고 했니? 명예 변경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화가 나서 그리고 제 권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명철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고 엄마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명철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살고 있으면 어떠니? 내가 살게 해준 거지. 언제든 마음 바꿀 수 있어.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제 입장을 고수하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수진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속인 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내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라고. 저는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명철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명철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뭘로 보냐고? 당연히 내 아들, 며느리로 보고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을 다 줘야 한다는 법은 없어.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 이러실 줄 알았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깊은 후회와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나가. 당장 나가. 저는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명철이가 수진이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나갈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할 말 있어요. 명철이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명철이와 수진이는 집을 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그제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이 나간 후에도 한동안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저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여기까지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과연 내가 잘한 걸까?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너무 몰라봤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혼자 남아있으니 제가 한 말과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곱씹었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아들의 실망한 표정,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죠. 에이, 쯧쯧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저 며느리 정말 못됐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있어?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밥을 차렸지만 입맛이 없어 한술도 뜨지 못했죠. 잠을 청해봐도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반복됐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내 집인데, 내 손주인데 왜 볼 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가 정말 잘한 거 맞아?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심했던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러다 정말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아들과 손주를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여전히 제 자존심이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명철이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명철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명철이도 말을 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엄마 마음도 이해가 가요. 우리가 너무 엄마를 몰라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집을 주시면서도 불안하셨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명철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홀로 두고 우리 생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구나. 우리는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죠.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수진이가 약속했어요. 명철이도 덧붙였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홀로 두지 않을게요. 자주 오셔서 손주도 보시고 함께 시간 보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갈등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더 강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차갑게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죠. 명철이와 수진이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어요.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하루를 함께 보냈죠.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 퍼질 때면 제 마음도 함께 웃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여줄 때면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수진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배려해 주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도라지 무침을 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수진이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내밀 때면 그 맛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명철이도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찾아왔어요. 가끔은 퇴근 후에 들러 저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죠. 엄마, 오늘은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설렁탕을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명철이의 그런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수진이와 명철이의 생활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죠. 방문할 때는 미리 연락하고 손주를 돌볼 때도 그들의 양육 방식을 따르려고 했어요. 수진아,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들러도 될까? 이렇게 미리 물어보는 게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집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한 거죠. 명철아, 수진아, 이리 와봐. 어느 주말 두 사람을 불렀어요. 왜 그러세요, 엄마? 명철이가 물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너희 앞으로 완전히 돌리려고 해. 등기부 정리도 하고.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너희 집이 되는 거야.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어요. 명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언제나 엄마의 집이기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명철이의 어릴 적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마치 강물처럼 흘러간 시간 속에서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겪고 또 이겨냈구나 싶었어요. 이사하는 날 명철이와 수진이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와서 도와주었어요. 새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새 집이다. 손주가 즐거워하며 뛰어다녔어요. 그래, 우리 같이 예쁘게 꾸미자. 손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죠. 이제는 오히려 이 작은 공간이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명철이와 수진이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어요. 가끔은 제가 그들의 집에 가기도 했고요. 이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생은 참 묘해. 어느 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을 통해 치유되기도 하는 걸. 이제는 주변의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식을 믿고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믿어줘야 그들도 우리를 믿는 법이에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더 이상 집이나 재산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할머니, 우리 공원에 가요. 손주가 찾아와 조르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서요. 그래, 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도 싸갈게. 이렇게 대답하면서 제 마음은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것을 느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부요함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인생은 강물과 같아. 어느 날 저는 손주에게 말해 주었어요. 때론 거칠고 때론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흘러가지.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란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의 날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창밖을 바라봐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제 나이에 주름살 하나하나가 자랑스러워요. 그것들이 바로 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채워나갈 거예요.